체스 챔피언이라고 하면 그냥 게임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원형 그 자체였어요. 뭐랄까, 광적인 천재 아니면 얼음장 같은 전략가 같은 거요. 오늘 바로 이 체스판을 지배했던 강렬한 인물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체스 하면 왠지 조용한 게임?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여기 이 말 좀 보세요. 복싱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체스는 상대방의 멘탈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야 끝나는 그런 소리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무자비한 세계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시대를 풍미했던 챔피언들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말한 원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형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원형은 바로 바비 피셔입니다. 이 사람은요, 혼자서, 정말 딱 혼자서 거대한 제국에 맞섰던, 뭐랄까 굉장히 똑똑했지만 그만큼 고뇌도 깊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1972년 피셔와 스파스키의 이 대결은요. 절대 그냥 체스 한 판이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무려 35년간 체스계를 지배해온 소련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내가 최고다. 이걸 증명하려고 모든 걸 건 한 개인이 있었던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거의 성전이나 다름없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자아를 짓밟는 것을 좋아한다. 와, 이 한마디에 피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걸 넘어서요. 상대방의 자존심, 그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피셔한테 체스는 예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한 지배를 위한 전쟁, 그 자체였죠. 이 사람의 삶은 진짜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코치, 매니저, 조언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요. 오직 믿는 건 자기 자신,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수가 담긴 이 붉은 책 한 권뿐이었어요. 이런 극단적인 고립과 편집증, 이게 바로 그의 천재성을 더 날카롭게 만든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끈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비 피셔가 외부에서 소련이라는 제국에 맞서 싸운 고독한 천재였다면요. 이번엔 그 제국 안에서 태어나서 그 시스템 자체에 칼을 겨눈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원형, 가리 카스파로프죠. 카스파로프의 삶을 보면요. 정말 거대한 변신의 연속이었습니다. 22살에 최연소 챔피언에 오르면서 체스판을 완전히 정복했고요. 근데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 돌연 소련 체제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엔 체스판이라는 이 예측 가능한 전쟁터를 떠나서 러시아 정치라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서방 세계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대해 꽤 낙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카스파로프는 아주 깊은 회의감을 품고 있었어요. 프랑켄슈타인도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날카로운 비유 하나가 그의 통찰력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체스는요, 아주 명확한 규칙이 있는 싸움입니다. 모두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하죠. 하지만 정치는 어떤가요? 카스파로프의 말을 빌리자면 규칙이 전혀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 편할 대로 규칙을 막 바꾸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는 규칙이 지배하는 세계의 왕자를 스스로 버리고 이 혼돈의 세계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그의 선택이었어요. 피셔와 카스파로프가 냉전 시대의 치열한 전사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현대의 챔피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천재, 체스계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magnu스 칼슨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숫자 10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magnu스 칼센이 동시에 체스를 둘 수 있는 상대의 수입니다. 이게 고작 10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그가 이 10개의 체스판을 전혀 보지 않고 둔다는 겁니다. 네, 눈을 감고 둔다는 거죠. 320개나 되는 말들의 위치를 전부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이에요. 이건 거의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능력이라고 봐야죠. 그런데요, 이런 초인적인 능력 뒤에도 놀랍게도 피셔나 카스파로프와 똑같은 그런 킬러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니 이건 뭐 그냥 무자비한 포식자의 모습 그대로죠.
칼슨의 삶은 피셔의 그 고립된 삶과는 정말 극과 극이에요.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모델 활동도 하면서 유명세를 누리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혹시 바비 피셔처럼 될까봐 그 비극적인 전철을 밟을까봐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현대 챔피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세계의 천재들을 만나봤습니다. 근데요, 체스의 진짜 힘이라는 게 과연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미시시피주 프랭클린 카운티, 신호등이 딱 2개밖에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엘리트 체스의 세계와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죠? 바로 이곳에서 지금 체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생들이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고등학생들을 꺾고 주 챔피언이 되더니 심지어 전국대회에 나가서는 뉴욕의 그 잘 나가는 명문 사립학교들을 상대로 상위 10위권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재력이라는 건 정말 어디에나 숨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 한 학생의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체스가 우리를 어디로든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예요. 체스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희망의 도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소수의 천재들이 보여준 엄청난 집착의 세계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리고 평범한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천재는 드물지 몰라도 게임이 가진 힘 자체는 보편적일 수 있는 걸까요? 위대한 천재들의 이야기도 물론 경이롭지만 어쩌면 체스의 진짜 마법은 우리 주변 가장 평범한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힘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